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인의 요일별 표정을 담은 캐릭터가 SNS상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요일별로 그날 마음 상태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졌는데요. 지긋지긋한 월요병, 슬슬 짜증이 밀려오는 화요일, 주말이 아직 저 멀리 바쁜 수요일, 피곤해도 내일이 금요일이란 생각에 참을 만한 목요일, 그리고 이 시간만 기다렸다 드디어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뭔가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달리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한파가 이어지긴 하지만 주말엔 다행히 추위도 주춤할 거라고 하죠. 한 주 동안 유난히 대형 사고 소식도 많았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큰 사건 사고 없이 일상의 작은 행복을, 소확행을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시간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월 14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귀한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한겨울에도 봄을 느끼게 해주는 꽃입니다. 지금 여수 오동도, 거제 지심도, 서천 마량리숲, 제주에 이 꽃이 피어 있고요. 가왕 조용필 씨의 대표곡 돌아와요 부산항해에 등장하는 부산 해운대의 바로 이 섬도 빼놓을 수 없는 이 꽃의 명소입니다. 붉은 이 꽃의 꽃말은 바로 이 세상 누구보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죠. 꽃이 없는 겨울자락에 먼저 홀로 봄빛을 자랑하는 이 꽃은 동백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는 3035번을 비롯한 3분께, 9650, 9969번을 비롯한 17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위탁수수료와 판매 장려금 결정을 담합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18년까지 꼬박 16년간 이어진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부과 행태에 철퇴가 내려진 건데요. 가락시장의 도매법인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양측은 항소에 상고를 거듭한 끝에 지난해 12월 30일 대법원 판결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농산물 출하를 하는 농민들에게 받는 위탁수수료를 담합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건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담합, 대법원 판결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담합 문제,
2018년 공정위 발표로 알려지게 된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가락시장은 서울시가 개설해서 운영하는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인데요. 전국적으로 이런 공영 도매시장은 3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락시장이 전국 공영 도매시장 거래 물량의 40%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8년 6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위탁수수료 그리고 판매장려금을 결정하는데 담합을 했다면서 시정명령과 도매법인 4개소에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락시장 내에서 농산물을 위탁 판매하는 5개의 도매법인이 농민 등의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 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공동으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한 건데요. 그때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 공정위 발표는 2018년이었지만 이미 2년 전인 2016년부터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을 대상으로 담합 여부를 조사해 왔습니다. 네, 밝혀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담합이라고 확정한 부분 어떤 거였나요? 예, 농산물이 유통되는 구조부터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거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공영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겁니다.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허가를 받은 도매법인들이 농민 등 이 출하자들의 위탁을 받아서 농산물들을 중도매인에게 판매합니다. 출하자와 중도매인 사이에 도매법인이 있는 건데요. 이 과정에 농민 등의 출하자는 도매법인에게 총 판매금의 4%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합니다. 도매법인들은 농산물을 사가는 중도매인들에게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시 담합이라고 판정한 원인은 표준하역비 문제가 가장 중심입니다. 여기 이제 표준하역비라는 것은 포장 출하된 농산물을 차에서 내리는 비용인데요. 네. 이 하역비는 출하자인 농민들이 이전에는 부담해 왔는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농안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2년부터는 도매법인이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위탁수수료 4%에 표준하역비를 합한 비용을 위탁수수료를 산정해서 출하자인 농민들에게 부담하게 한 건데요. 농안법 개정 이전에는 위탁수수료 얼마, 하역비 얼마 이렇게 별도 청구를 했다면 농안법 개정 이후에 별도 청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탁수수료에 표준하역비를 얹어서 비용을 청구했던 겁니다. 이걸 도매법인 대표자들이 합의를 했는데요. 2002년 4월 도매법인협회 회의실에서 동아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하청과 이렇게 5개 도매법인 대표자들이 합의를 했고 4% 위탁수수료에 표준하역비까지 얹어진 수수료를 무려 16년간이나 농민들한테 받아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도매인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역시 도매법인들이 담합행위로 결정해서 공정위가 각각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이런 조치를 내린 겁니다. 네. 위탁 수수료만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표준하역비를 얹기로 이 대표자들끼리 합의했다는 게 담합했다는 게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문제가 더 있는데요. 이 표준하역비는 3년에 한 번씩 최저 5%에서 최고 7%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발표할 때까지 16년간 내지 않아도 될 표준하역비를 이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낸 것뿐만 아니라 이 표준하역비 인상 주기에 맞물려서 농민들이 내는 수수료가 함께 증가해 왔습니다. 그랬네요. 대법원 판결 전까지 도매법인들은 이제 항소를 한 건데 그쪽 입장은 뭐였습니까? 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년부터 위탁수수료 4% 표준하역비 부과건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6억 원을 그리고 2009년에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0.6%로 담합한 건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도매법인들은 농식품부와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서 농민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했다. 그래서 담합이 아니다 주장을 했고요. 농식품부와 또 일부의 농민단체도 당시 공문과 탄원서를 통해서 도매법인들을 옹호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청과는 혐의를 자진 신고해서 과징금을 면제받았고 나머지 한국청과 동아청과 중앙청과는 공정위 결정이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1월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위탁 수수료권에 한해서 도매법인 손을 들어줌으로써 세 개 도매법인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 과징금 총 91억 원을 취소시켰습니다. 당시 판결 내용을 보면 재판부 역시 이 도매법인들이 위탁 수수료를 출하자와 협의하지 않고 서로 담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당시 판결문이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많았습니다. 도매법인들은 환호했고 공정위를 포함한 출하자 대부분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공정위가 대법원까지 이 도매법인 담합 문제를 끌고 갔습니다. 네.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끌고 갔고 지난해 말에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부터 이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담합 문제를 조사한 이 결과들이 5년 만에 최종 판결을 받은 셈인데요. 고등법원 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도매법인들이 위탁 수수료 담합을 통해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공정위가 적발했던 위탁 수수료를 단일화해서 도매법인 간의 가격 경쟁을 회피해 온 점 그리고 농안법상의 도매법인이 직접 내야 하는 표준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떠넘겨 온 점 등을 대법원이 모두 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다수의 도매시장 법인들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위탁 수수료율에 관한 경쟁이 이뤄질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위탁 수수료율이 인하되고 또 이를 통해서 출하자 및 최종 소비자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했는데요. 이걸 좀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도매법인 간 수수료에 얼마라도 차이가 있다면 농민들은 수수료가 낮은 도매법인을 선택해서 농산물을 출하할 것이 분명하고 또 도매법인은 출하 수수료 수익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 발전적인 농산물 유통 시스템 경쟁에도 좀 기대를 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출하 수수료가 낮아지면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부담 그리고 소비자들의 부담 모두 줄일 수 있어서 경제적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원래 취지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대법원이 인정한 것 같네요. 예. 출하자 입장에서도 이번 판결을 보면서 좀 의미가 있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한국농정에서 이 전남 진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가락시장 품목별 생산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곽길성 회장에게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공정위가 도매법인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116억 원은 그동안 이 도매법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공정위가 아니라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할 사안이었다. 앞으로 공정하게 이 위탁 판매 수수료를 책정하고 0.1%라도 도매법인 간의 차이가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점 등을 짚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농안법에 나온 대로 하역비는 당연히 도매법인이 부담을 해서 가뜩이나 낮은 농업소득으로 힘든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자, 이게 되기까지 5년이 걸린 건데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요? 예,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 2018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매법인을 옹호했던 그 행위들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됐다는 점 반드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도매법인들이 매년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얻는 것과 반대로 농민들은 그 농산물 가격 폭등락이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락시장이 전국 최대의 농산물 공영도매 시장이라는 이 면모를 좀 잘 발휘하는 시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출하자, 유통인 모두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하는 계기도 마련했으면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막바지이긴 합니다만 이 도매법인들의 독점적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거래제도 개혁이 계속 논의돼 왔는데 또한 번번이 농림축산식품 비롯해서 이 도매법인을 비호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거래제도 개혁은 좌절돼 왔습니다. 이 도매법인들의 독점권에서 비롯되는 이런 다양한 횡포들을 견제할 수 있는 이 거래제도가 좀 다양하게 도입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좌우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목, 어깨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머리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오른손으로 머리 반대쪽을 감싸고 오른쪽으로 당기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도 천천히 머리를 기울여 목을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좌우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그 식당에서 벽면을 보는데 눈 덮인 무등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마침 그곳에 눈이 많이 왔다고 해서 눈 덮인 무등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얼마 후 가보았습니다. 광주 무등산. 네. 또 눈 소식을 듣고 그 모습을 보려고 준비를 하신 거네요. 네네. 겨울산, 진짜 산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은 진짜 잘 안 가게 되는 그런 경우일 텐데 가신 날 날씨는 어땠습니까? 예. 제가 간 날 광주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였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낮에는 영상으로 올라가서 그 서너 시간 느린 산행길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딱 좋았네요. 예. 네. 그래서 무등산 정상인 천왕봉이 1187m인데요. 검색을 해보니 금남로에서 무등산 원효서까지 가는 버스가 1187번이었습니다. 이는 무등산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번호라고 하는데요. 네. 이 버스를 타고 산행 기점인 원효사에 내려서 서석대 반대 봉우리인 원효봉에 오르면 될 것 같다. 일단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원효봉 높이는 593m인데요. 가는 길에 원효사에 들러보았고요. 중간중간 안내판을 보니까 무등산 옛길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원효봉에서 바라보는 서석대를 이제 목표로 가신 거였군요. 네. 무등산 옛길, 그곳에 가실 분들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그 무등산 옛길은 광주 도심에서 원효사를 거쳐 서석대까지 옛 사람들이 오르던 길을 복원한 새 길로 총 3구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1구간은 방금 말씀드린 광주 도심과 무등산 산행을 시작하는 원효사를 잇는 구간이고요. 2구간은 원효사에서 서석대에 오르는 등산로이고요. 3구간은 광주 도심에서 충장사를 거쳐 담양으로 이어지는 길인데요. 이것은 유적이 많아서 역사길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네. 1, 2구간을 합친 거리와 3구간의 거리가 12km 남짓으로 비슷하다는데요. 그래서 무등산 옛길을 모두 걸어보려면 최소 이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담양까지 이어지는 네네. 또 유적이 많은 길도 있네요. 이런 넓은 곳에서 오늘 어떤 나무를 소개해 주실 겁니까? 예, 저는 무등산 옛길 1구간이 끝나는 원효사 1주문에서 그 서석대로 향하는 2구간을 가지 않고 원효사와 원효봉을 거쳐 충장사 길목인 3구간으로 내려왔는데요. 네. 남도에 온 만큼 화렵서 가운데 잎이 늘 푸른 상록 화렵새에 큰 관심이 갔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침엽수를 빼고 키 큰 나무들은 거의 낙엽이 진 모습, 그러니까 줄기와 가지만이 땅을 딛고 하늘을 이고 있는 몹시 추워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원효봉에 가기 전에 잠시 들른 원효사 경내에 들어가니까 파란 잎들이 햇빛에 반짝거리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 금목서라는 안내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금목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남도에 가서 만난 진짜 겨울에도 푸른 잎을 단 나무 금목서 내려가야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나무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목서는요, 국가 표준 식물 목록을 보면요, 재배 식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물풀의 나무과 상록 화렵 관목이고요. 경남, 전남 지역의 따뜻한 곳에 식재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나무 도감을 보면요, 목서의 변종으로 황새꽃이 피는 나무를 금목서라고 하는데 간혹 남부지방에 식재한 나무를 볼 수 있다. 한편 목서와 구골나무 사이의 교잡종을 은목서라고 하며 구골나무보다 더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서가 뭔지 또 보았는데요. 네네. 구골나무와 유사한 목서는 중국 원산의 상록 관목으로 구골나무보다는 드물게 식재한다. 중국 신화 속의 달나라 개수나무는 목서를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잎이 파릇파릇하고 아래쪽 회갈색 줄기에서도 가지를 뻗어 푸른 잎을 내고 있는 게 추운 겨울 저한테 힘을 주는 것 같아 그 힘을 마음에 담아왔는데요. 네.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헷갈려서 머리는 좀 아파왔습니다. 개수나무, 구골나무. 네네. 근데 뭐 더 흔하고 더 귀하고 이것도 목서, 금목서, 은목서 진짜 쉽지 않네요. 좀 복잡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목서를 다시 보면은요. 목서 한자가 나무목의 무소서입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호랑가시 나무처럼 나뭇잎에 가시를 만드는 건데요. 목서의 서라는 글자에는 무소라는 뜻도 있지만 본래 코뿔소를 가리킨답니다. 아, 예. 그래서 잎에 코뿔소 뿔처럼 단단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달려 목서라고 부른다는데요. 목서 꽃은 백색이고요. 금목서는 황금빛 꽃이고요. 은목서는 하얗거나 연노란색 꽃이 잎 겨드랑이에 모여 달린답니다. 목서류 꽃들은 모두 가을에 피고요. 꽃 크기는 지름이 5mm입니다. 예. 그래서 금목서는 나뭇잎에 가시가 있는 목서와 달리 잔톱니가 있거나 거의 밋밋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서인지 은목서인지 금목서인지 정확히 하려면 가을에 피는 꽃을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리고 목서와 유사한 구골나무는요. 한자로 개구에 뼈골을 쓰는데요. 잎 가장자리의 가시를 개 뼈다귀에 비유해서 구골나무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타이완이 원산이고요. 개수나무와 관련해서는요. 금목서를 중국에서는 개화나 월개로 부른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좋은 향기가 나는 나무에 개자를 붙이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안내판에 이제 금목서라고 적혀 있어서 알 수 있었던 건데 나중에 꽃 필 때도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네. 향기도 좀 맡아보고요. 다른 나무는 어떤 거 소개해 주실 겁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상북도 경주에 사시는 분은 학교 교목이 금목서였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향기가 교실까지 들어와서 진동을 했다고 하시는데요. 중부지방에 사는 저로서는 상상이 안 가서 좀 부러웠습니다. 네. 그것은 온실을 빼고 노지에서 생장할 수 있는 금목서 생육지가 남부지방이라서 제가 거부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었고요. 올해 가을 금목서 꽃이 필 무렵 다시 남도를 찾아가 볼 생각을 하면서 절을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8부 능선부터 하얀색을 보여주고 있는 무등산 정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얀 꽃이 핀 것처럼 감동을 주어서 금목서 꽃을 못 본 아쉬움이 조금은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답사 목적대로 계속 푸른 잎을 달고 있는 나무를 보려고 애썼는데요. 산행길에서 잎이 푸른 조리대를 계속 만나다가 그 사이에서 푸른 잎에 검은 열매를 달고 있는 나무가 보여서 살펴보니까 일단 사슬의피 나무 같아서 사슬의피 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나무도 남부지방에 가야 만날 수 있는 나무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차나무과 상록 화렵 관목인 사슬의피 나무 분포 지역을 보면은요, 중국 남부, 일본 혼슈 이남,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 울릉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무의 껍질을 벗겨 씹으면은 쌉싸래한 맛이 난다고 해서 사슬해가 되고요. 껍질 피가 붙어 사슬의 피 나무로 불리는 이 나무의 생육 환경을 보면요. 숲속이나 계곡, 들판에 흔히 자생한다.
반음수로 양지에서 천연 하종이 잘 되고 5에서 8도씨 이상에서 월동하고 13에서 21도씨에서 잘 자란다. 내한성은 약하나 건조하고 척박한 사질 양토에서도 잘 견디며 내염성도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천연 하종을 보면요. 천연 하종은 영어로 내처럴 시딩인데요. 인근의 어미 나무로부터 자연적으로 숲 바닥에 씨앗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 천연 하종이 잘 된다는 것은 자생력이 강하다는 것인데요. 네. 렉걸이란 책을 보면요. 씨앗들은 모두 그다지 가망은 없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절대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기회를 기다린다. 그 씨앗 중 절반 이상은 모두 자기가 기다리던 신호가 오기 전에 죽고 말 것이고 조건이 나쁜 해에는 모두 죽을 수도 있다. 이 모든 죽음은 이렇다 할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런 글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는 자연에서 만들어진 나무 씨앗들이 모두 나무로 자랄 확률이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많이 볼 수 있는 자작나무의 경우 한 그루당 매년 적어도 25만 개의 씨앗을 만들어내는데요. 예. 25만 개의 씨앗 모두가 나무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 지구는 나무로만 뒤덮였을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광주 무등산에서 만난 사스레피 나무. 이것도 참 대단한 생존력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 국립수목원이 1월의 나무로 사스레피 나무를 정하면서 소개한 글을 보면은요. 열매를 겨우내 새의 먹이로 제공해 종자를 퍼뜨리며 남쪽 바닷가 부근 숲속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진초록색의 잎은 길이 5에서 8cm, 너비 1에서 3cm이며 두께가 두껍고 그 가장자리엔 파도 같은 잔톱니가 있다. 그다음에 종 모양처럼 오므린 황록색 끝은 4월 초에 피어나고 열매는 8월 말에서 10월 초에 검은 보라색으로 익어 이듬해 봄까지 남는다. 예. 모양과는 달리 매캐한 꽃 냄새는 진정작용과 살균작용 효과가 있으며 아황산가스에 대한 내성이 강해 공기청정에 도움을 준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 제가 부산 해운대에 갔을 때 본 사스레피 나무 안내판을 보면요. 개분 냄새가 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닭똥. 예, 개분은 닭의 똥으로 만든 거름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것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 나무를 그곳에서 계속 제거하고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공기청정 효과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은 그래도 놔둘 수도 있는데. 네. 금목서 향기는 못 맡은 게 좀 아쉽고 사스레피 나무는 그래도 이번에 향기를 안 맡으신 게 다행일 수도 있네요. 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은 1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두 번 보면은 1년 동안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사계절 모습이 달라 실제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정확히 하려면은 사계절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스레피 나무라고 동정을 하고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꽃을 못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스레피 나무는 한반도에 나눈데 상록 화렵수의 북한계선을 결정하기에 선정된 64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최근 가속화되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한반도 내륙으로 세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추운 겨울 힘을 얻고 싶을 때 푸른 잎들이 겨울 햇살에 반짝거리는 남도로 찾아가서 식물을 맞이하시면은 아주 좋겠다는 생각을 그곳에서 해봤습니다. 네. 사람이 가서 보면 되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자꾸 위로 안 올라오는 게 또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이 가서 보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예.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파주의 기온이 영하 15.8도, 철원 영하 15.5도, 서울 영하 9.4도까지 떨어지면서 내륙 곳곳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다행히 추위는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는데요. 낮엔 대부분 영상권으로 올라서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 제주 산간, 울릉도 독도엔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동쪽 지역에 이어서 서울 등 수도권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오후부터 휴일 아침까지 중서부 지방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휴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다음 주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 붕괴 사고 실종자 수색 중인데 현황 어떻습니까? 네, 그 6명의 실종자 중 1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어제 오전 11시 44분 사고 현장 지하 1층의 계단 난간에서 실종자 1명을 발견해서 구조 작업을 벌였는데요. 철선과 콘크리트 등을 치우는데 주력을 하고 있지만 이 잔해가 워낙 많이 쌓인 데다가 혹시 모를 생존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 매몰된 윗부분부터 조심스럽게 들어올리고 있어서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에도 잔해물과 잔해물에 깔린 차량들이 있어서 중장비가 들어오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구조 작업과 함께 견인 차량과 굴삭기, 집게 차량 등을 동원해서 도로와 진입 구간 등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5명의 실종자 행방도 찾고 있는데요. 광주 지역에 한파와 눈까지 쏟아지면서 가족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를 꾸린 가족은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 구조되길 바란다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또 피해를 입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붕괴 원인을 둘러싼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이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하드급 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콘크리트 골조와 레미콘 타설 업체들로 경찰은 작업 일지와 하도급 계약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감리와 타워크레인 기사 등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고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등 4명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콘크리트 강도, 무리한 공법, 짧았던 양생기간 등 붕괴 원인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관계당국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산업개발과 콘크리트 골조업체, 이들 법인의 현장 소장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아파트 설계와 시공 등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사고 당시 영상들도 언론을 통해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 붕괴 10분 전부터 이미 거푸집이 틀어지고 콘크리트가 흘러내리는 전조가 있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빠른 공정으로 인한 부실 공사가 이 사고 원인이 아닌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 건에 대한 수사는 이렇고 그 당국의 관리 감독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어요. 네, 사고가 나기 불과 한 달 전 이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 현장을 점검했었습니다. 이 겨울철 사고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구조물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또 콘크리트 시공에 대한 품질 관리가 됐는지 등 이번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문제들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이 1,000명 넘게 투입한 조사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공사 현장은 점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전국의 모든 공사장을 돌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붕괴 현장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된 2019년 5월 이후 이 광주 서구에는 소음, 비산먼지 등 민원 380여 건이 접수가 됐으며 이 중에 27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잦은 민원과 행정 조치를 일종의 징후로 볼 수 있었는데도 지자체가 대응에 소홀했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이용석 광주시장은 관청의 이 관리감독 부실 여부에 대해 특별감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일벌 백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일정 기간 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현대산업개발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이 붕괴된 해당 건물은 안전점검을 거쳐서 문제가 발견되면 전면 철거한 뒤 재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런데도 전국 공사 현장에선 또 계속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어제 오후 12시 30분쯤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55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 필로티를 세우려고 거푸집을 설치하던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점심시간이라 현장에 사람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어제 오후 3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이 터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3층에서 콘크리트 파설을 하던 도중 거푸집이 터지면서 시멘트가 쏟아졌는데요. 이 시멘트를 맞은 한 행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노동자 사망 사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제 인천 송도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4층에서 철제 구조물 해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구조물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매년 400건 이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167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200여 명 정도 줄었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에 비교하면 42명 정도 많습니다. 다만 해외 유입 확진자가 391명에 달했고요. 이 중에 미국에서 온 확진자만 265명에 이릅니다. 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참석자 다수가 집단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오미크론 검출률이 98%가 넘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확진자 대부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오는 20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개인 차량이나 방역 교통망을 이용해야 하고요. 또 입국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며 앞으로 1, 2주 안에 오미크론이 델타를 두고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이른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도 연장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폭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이 설 연휴와 맞물리면서 거리두기 연장 기간이 2주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설 연휴 기간에 한해 인원 제한에 예외를 두는 등 조정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대선 주자들의 동향은 어떤지 살펴주시죠.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노원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해서 재건축 승인 요건을 완화하고 서울의 경우 최대 250%인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또 재건축으로 늘어날 주택 일부는 환수해서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생긴 그 한전의 적자를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오는 4월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또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을 늘리겠다라고 약속했고요.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를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두 후보는 설 전에 이 국정운영 전반을 주제로 양자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기득권 야합이라며 3자 구도를 막으려 치졸한 단합을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정의당은 선대위를 해체했다고요? 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그젯밤 돌연 집거에 돌입한 가운데 이 정의당은 선대위 주요 보직자들이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여영국 대표와 장혜영 정책위의장 등은 현재 선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이 일괄 사퇴하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가 심상정 후보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인 가운데 당 차원의 쇄신 의지를 먼저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선대위 해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고요. 이를 통해 심상정 후보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후보 사퇴 혹은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요. 여영국 대표는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는 심상정 후보를 믿는다라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희망의 메시지를 반드시 가져올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정인이법이 시행되고 첫 적용 사례가 나왔군요. 네, 입양된 후 모진 학대를 겪고 결국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 이후 만들어진 이른바 정인이법은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어제 10대 의붓딸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가 이 법에 따라 처음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어제 이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 40대 의붓모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 남해군 자택에서 남편과의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의붓딸 14살 이 B양의 배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습니다.
또 2020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이 비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라며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8047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춥네요.